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수요자 부담 안 되게 상당 수준 떨어져야 돼. 2주택 가지는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3주택 투기꾼이에요?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예, 이 투기꾼 탓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기꾼의 범위가 어느 정도 그렇다면 집값을 얼마까지 내려야 될지 참 아리송한 발언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서울이 이제 바로 이제 눈앞인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점입 가경으로 계속 규제의 연속입니다. 지금 오늘 한번 왜 그런지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어요. 지금 부동산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 요즘 좀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현 정부의 지금 속내가 뭔지 우리 이것부터 한번 좀 파악해 보자고요.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더니 이 동시에 같은 날, 1월 15일인데요. 15일 날 이 정무수석, 정책실장, 국토부 장관까지 다 한마디씩 했어요. 한번 보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 이 정무수석이 이거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매매 허가제까지 우리 주택거래 거래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 건 한번 은근슬쩍 띄워봤습니다. 이 허가제에 대한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정책실장은요, 부동산 안정 정책 수단 아직 많다.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다. 그러니까 이게 속내를 드러냈죠. 강남 집값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강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토부 장관은 또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급 부족으로 서울 집값 오른다는 건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다. 그래서 서울의 공급은 충분하다. 자, 이게 어떻게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얘기들을 힘을 실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 우리가 이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총선을 염두에 뒀을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만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이 규제의 타켓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안 오르는 지방,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서도 외곽의 수도권 지역들, 이런 데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총선 전까지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서울 집값 많이 오르고 하는데 우리는 안 올라? 예, 이런데 계속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해놓고 오히려 집값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상당히 표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총선 전까지는 집값을 눌러야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강한 지금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정부에서 지금 집값 잡기에 올인을 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트라우마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1호죠. 1호. 1호입니다. 부동산과 전쟁해서 무조건 시장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 대책을 무지하게 내놨죠. 예, 무지하게 내놨어요. 이때도 30번이 넘게 대책을 내놨지만은 이 집값 급등을 잡지 못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에게 야, 박탈감. 나는 이제 집을 못 갔네. 너무 많이 올랐네. 오히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더 올랐네. 이런 것 때문에 5년 후에 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재집권에 실패했다는 강한 이 과거 정부의 트라우마를 지금 현 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을 내리눌러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 16 대책이라는 또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죠.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저는 이 유동성과 사람들의 심리, 이게 살아있는 한 이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에 정말 똑똑한 브레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걸 모를까요? 저는 모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알 겁니다. 근데 결국 규제 효과는 이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건 분명히 맞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 유동성이 살아있는 한,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유동성이 살아있는 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한, 이 갉고 도는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요. 좋아지게 되면은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 각 전반으로 돈들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런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바람에 자꾸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 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집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실수요자 집 살 수 있을까요? 많이 떨어지면 좋겠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보죠. 집값 많이 오른 지역, 실수요자 부담 안 되게 상당 수준 떨어져야 된다. 실수요자가 부담이 안 된다, 안 되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실수요자가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참 모순이 있는 발언인데요. 집을 구입하는데 내 집을 장만을 하던 뭐 한 채를 사. 근데 부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1억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2억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없는 분들한테는 똑같아. 싸면 살수록 좋은 거예요. 싸면 살수록 부담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다면 집값을 얼마까지 내려야 될지 참 아리송한 발언을 했어요. 집값 많이 오른 지역 실수요자 부담 안 되게 상당 수준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공급 부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투기꾼들이 집값을 자꾸 끌어올려. 그러니까 투기꾼들을 집 못 사게 해야 돼. 이런 논리는 상당히 위험한 논리다. 이 반시장적인 논리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면 집값은 오를 이유가 없어요. 이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잖아요. 반대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뭐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아주 기본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투기꾼 탓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기꾼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2주택 가진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3주택 투기꾼이에요? 그게 아니고 집을 정말 뭐 5채, 10채, 20채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논리가 너무 이게 잘못됐다. 자, 서울의 문제점은요.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투기꾼들이 강남 바닥을 막 돌아다니면서 집값 막 사들여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 아니면은 마포에 가서 사들여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은 뭐예요? 서울은 전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빈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거든.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해서 새 집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막아놓으면 뭐가 부족해요? 새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낡은 집은 상관이 없다니까.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새 집이 많이 부족해. 근데 공급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더욱이나 이제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라.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집을 자꾸 질 수 있게끔 해줘야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또 서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게 놔두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공급 물량이 안 나오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집값 잡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이 꺾일까? 규제 일변도로 시장이 꺾인 역사적 사례가 없다는 거죠. 자, 3년간 18번의 지금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럼 18번이라는 게 왜 18번씩이나 대책이 나왔을까요? 집값이 잡히려면은 몇 번, 한두 번, 두세 번 만에 잡혔을 거예요. 하지만 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모를까요? 당연히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 정치적인 그런 논리에서 지금 자꾸 투기꾼들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결론은 참여정부의 재탕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때 그렇게 각종 규제 없던 거 다 새롭게 만들어서 규제를 했지만 5년이 지나고 나서 서울의 집값 56.5%가 올랐습니다. 평균. 강남의 집값은, 강남 상구의 집값은 평균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똑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올해 내년 2021년 우리 투자자라면 역발상 마인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관망할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역발상입니다. 남들이
야, 지금 조금 더 떨어질 거 아니야? 부동산은 항상 굴곡이 있다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지. 그런데 반드시 그럼 또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때 그럼 내가 뭔가 사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분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시점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기는 것을 찾아라. 변화가 크게 생기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거고요. 변화가 작게 생기면 작게 오르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인근에, 바로 옆에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떨어져서 변화가 생기는 거는 그 파급 효과,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도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생기는 것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익이 크게 나든 작게 나든 이익은 반드시 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차별화가 커집니다. 서울에서도 25개구, 서울의 25개구가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죠, 앞으로는. 그래서 많이 오르는 곳과 작게 오르는 곳과 아예 안 오르는 곳,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역을 어느 지역에 우리가 투자해서 들어가느냐, 앞으로 이 지역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가격이 싼 곳은 싼 이유, 비싼 곳은 반드시 비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듣는 게 뭐죠? 가격이 싸면은 저평가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 근데 가격이 싸다고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싼 거는 싼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죠. 가격이 비싼 거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싼 곳에 가서 투자를 하면은 이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올해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고요. 뭔가 자기만의 뭔가 마인드를 좀 갖는 그런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일 다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